세 분의 주제 발표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이 질환이 전 세계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또 한편으로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 중심으로 번졌던 질환이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전 세계에 번진 게 첫 사례인데, 이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코비드-19처럼 또 하나의 불평등을 낳아서 치료받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치료되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하는 그룹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정 토론에서는 최보일 교수님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오랜 동안 이제 역학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역학의 2세대에 해당되시는 분입니다. 특히 감염병 역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조예를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패널로서는 고대의대를 졸업하시고 지금 한림대학교에서 감염내과를 맡아보시는 이재갑 교수님이 해주시기로 했고요. 다만 이재갑 교수님은 온라인으로 답변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럴드 경제 김태열 부장님,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었습니다. 김태열 부장님도 역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패널로서 한양대 의대 최보일 교수님은 코비드-19에 일을 하시면서 이것이 또 하나의 공중보건 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가지고 계셔서 역학적인 상황과 앞으로 미래를 보는 어떤 해안들, 인수공통 전염병으로서의 관리 방향에 대해서 토론, 좀 긴 토론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원숭이 두창, 하루가 다르게 이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새로운 환자들이 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제는 보통 토론할 때는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 자료를 보고 토론하는 게 이제는 일반적인데, 지금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도 아마 오늘 어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저도 이제는 발표자분들의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면서 2022년도 현재의 원숭이 두창의 이 발생 양상은 우리 주제 발표자분들이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런 그 상황들,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고 이제 외국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지 될지 그 레슨을 한번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오늘 그 이 모임의 주제가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의 위기인가, 이게 제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준비해서 토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인수공통 감염병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은 주로 사람에서의 전파들을 보고 있는데, 사실 시작은 동물로부터 시작이 돼갖고 이제는 사람에게 오게 되는 그런 감염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스도 겪었고, 에볼라 바이러스 디지즈 2014년도 서아프리카에 있었던 그런 것들도 보고,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이제는 역시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병원체가 야생동물, 곤충,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가축들에서 있다가 사람에게 전파되고, 또 사람에서 사람 간의 전파가 일어나고, 그것이 지구상의 일정 지역에서 이제 발생하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원 헬스 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동물에만 있었던 경우, 동물에서 사람, 사람에서 사람 간 전파, 그 다음에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사람에서만 이제 발생하는 그런 양상으로 보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단계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만 있었던 경우 여기에 보면은 단계 1로 돼 있고요.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가는 게 단계 2로 돼 있고, 사람 간 전파가 아주 한정돼서 일어나는 게 단계 3.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조금 더 확산돼서 나가게 되면 단계 4, 그 다음에 이제는 사람 간에서만 전파가 일어나면 단계 5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2007년도인가 이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 몽키폭스, 그러니까는 원숭이 두창을 단계 3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양상을 보면 단계 4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김남중 교수님 사례도 있었지만 2003년도에 미국 중부 지역에서 원숭이 두창 유행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3년도 미국은 사실 이 두창, 스몰폭스라고 하는 두창에 대한 위협이 상당히 컸었고, 그거는 이제 생물 테러라든지 생물 무기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군인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의료진에도 예방 접종을 열심히 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의료인들이 이 두창에 대해서 이 상당히 이제는 인지도가 높아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보면 2003년도에 이 지표 환자는 미국에서도 한 구석에 있는 이 오하이오의 한 지역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지역병원에서 피부과 의사가 이 환자를 발견해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처음에 이분이 뭘 의심했는지 그런 기록은 논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상하건대 이게 두창을 의심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 병리과에다가 얘기하고 병리과에서 진단을 하다가 이 방역 당국에, 그다음에 미국의 질병관리청까지 이제 신고하면서 이렇게 밝혀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보니까 이 환자가 있기 전에, 지표 환자가 있기 전에 그 지역에서도 앞에 환자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또 이 환자의 부모님들도 다 같이 감염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환자의 이제는 그 피부 모습인데 아까 김남중 교수님 그 슬라이드에도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미국 질병관리청에서 이 환자들을 갖다가 이제는 아까 우리가 만든 것처럼 사례 정의를 해갖고 전국에다 뿌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위스콘신 주에서 첫 번째 환자가 발생됐던 거는 6월 10일인데 이미 5월 달부터 미국 중부 지역에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초기 환자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두창에 대한 위협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상태에서 환자를 찾지 못하고 그런 것들 볼 수 있고요. 여기 슬라이드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시기에 보고되지 않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고되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에 이제 왜 이 유행이 발생했는지 보니까는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입돼 온 설치류, 애완 설치류들이 미국에 있는 프레리독이라는 그런 것들을 감염시키고 그 프레리독으로부터 이제는 사람들이 감염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그 미국의 상황이고요. 그렇지만은 2002년도 올해 이전에 원숭이 두창 발생 양상을 보면은 아프리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는 아프리카의 설치류,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원숭이류에 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감염이 됐던 사례들이 있고요. 사람 간 전파 사례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는 이 발생 양상을 갖다가 관심을 안 뒀지만 일부 사람들은 계속 발생을 상황을 봤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상황을 쭉 보면은 초기에는 중앙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다가 지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2010년에서 18년도, 특히 18년도에 되면은 나이지리아에서 다른
아프리카 외부로 전파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는 보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다가 이제는 이 서아프리카 지역으로도 발생이 되는 확산이 되는데 그 두 가지 원숭이 두창의 성격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아까 김난중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1970년도부터 83년도까지 자료들을 아프리카 자료들을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70년도부터 81년도까지를 한 지역 구간으로 나누고 82년, 83년도를 할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들이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한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적었는데 82년, 83년 되면서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확산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1918년도에 들어오면서 아프리카 외부 지역으로도 이제 확산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표적인 게 아까 2003년도에 이제는 미국 지역에서는 이 동물에 의해 가지고 야생 동물에 의해서 전파된 거고요. 사람 간에 전파되는 거는 2018년도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이스라엘, 나이지리아에서 영국, 나이지리아에서 싱가포르로 전파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특히 이제는 영국 사례에서는 이 유럽 서베일런스 감시 레포트를 통해 가지고 신고가 됐는데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 두 사례가 보고됐는데 두 사례 다 들어올 때 외국에서 이제는 결국 나이지리아에서 들어올 때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검역에서 발견하지 못했고 입국해서 3, 4일이 지난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발견을 하고 신고가 돼서 또 한 4, 5일이 지난 다음에 확진되는 그런 과정을 보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진료를 하면서 의료인들도 이제 노출이 초기에는 이제는 노출이 많이 되다가 의심이 되면은 보호복이 많이 입게 되고요. 그다음에 확진이 되면은 아주 강력한 당시에는 이제 강력한 격리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2018년도 첫 번째 사례는 군인이었고 두 번째 사례는 일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은 이제 한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의료인들이 이제는 노출이 되죠. 그 중에서 134명이 이제는 접촉자가 돼 있는데 의료인들이 4명이 감염된 사례들을 이제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2022년도 원숭이 두창 유행 사례는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2022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에서부터 이제는 4단계까지 올라왔다. 결국에 이 동물에서도 계속 발생하지만 사람 간 전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는 4단계까지 올라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원숭이 두창 또 다른 신종 감염병 위기인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이라는 게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감염병은 이미 1916년도에 이제는 학자들도 의존적인 상황이다, 그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염됐다면은 누군가로부터 감염이 된 거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감염병들은 연결되어 있다. 의존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는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이라는 게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상당히 복잡하고 또 발생이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어느 변곡점이 지나면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염병이든지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우리 이종구 본부장께서 있을 때 저보고 공중보건 위기 대응 사업단을 해달라고 맡아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쭉 이제는 과거에 뭐 페이크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언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회의 위기사항을 야기했던 그런 사례들을 쭉 정리해 보니까 뭐 어떤 감염병이든지 공중보건 위기는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재난이나 공중보건 위기가 되는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이제 상당히 넓거나 과거의 경험에서 큰 위기가 있었을 때 사실은 원숭이 두창이라는 같은 이야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은 위기감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광우병 사건에서도 광우병 사태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위기소통이 부적절하게 되면은 환자 발생이 직접 없다 할지라도 위기사항이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통령 과장님 위기소통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위기소통을 잘못하면은 위기사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비와 대응 과정에서 어떻게 소통을 잘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유입이 사람, 동물 중 어떤 형태로 유입될 것이냐. 아마도 지금 현재로서는 동물에 의한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은 주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크겠다, 유입되겠다. 유입 당시에 검역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잠복기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지도가 낮게 되면은 또 그렇게 되면은 검역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방역 시스템에서 보건 의료 시스템에서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들이나 의료인들이나 또 환자들이나 다 이제는 인지도를 높여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례들이 얼마나 있고 앞으로 얼마나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외국 사례들 보면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지금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있다. 향후 어떤 속도로 유입되고 유입된 후 어떤 확산을 보일 것이냐. 이거는 외국의 상황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거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의료 체계하고 이 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저는 형태를 만들 것이냐 거기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소통을 하면서 소통에 있어서는 시민들과의 소통도 필요하지만 의료인과의 소통 또 관계기관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행 단계를 평가하고 관리하고 이러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통을 잘못하면 위기가 된다. 이 말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담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정부에 대한 많은 서제스천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이언스인가요? 네이처인가요? 저 그림이 저도 기억이 났는데 저게 그 어댑테이션 하면서 사람한테 어댑테이션 하면은 이제 사망률이 확 떨어져서 전파가 잘 일어난다. 이제 그런 개념도 아까 그림 속에 같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원숭이 두창이 사람한테 어댑션 되면서 지금 전파가 일어나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림대학교의 이재갑 교수님이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현장에 참석 못하고 줌으로 원격 접속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좀 현장에서의 상황들에 맞춰서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지금 외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발열이 있고 발진이 나는 분들이
이제 뭐 감염내과 외래든 피부과 외래를 이제 많이 이제 들러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외국에서 오면 다 이제 원숭이 두창을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대부분은 수두로 진단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수두일지 또는 원숭이 두창일지 초기 발진으로는 잘 감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의심 환자로 신고하고 이제 검체 채취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의심 환자로 신고가 되게 되면 바로 이제 국가진영 격리병상 또는 이제 지역별로 지정병상으로 좀 바로 옮기게 되다 보니까 환자도 부담을 좀 느끼고 또한 이제 의료진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들이 좀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이제 유입 환자들하고도 의심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지금 체계로 뭐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외국에서 유입 사례들도 더 늘어나게 되고 행여나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환자들까지 늘어나게 되면 모든 의심 환자를 국가진영격리병상이나 또는 이제 뭐 지역별 지정된 병상으로 옮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쉽지도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환자를 본 의료기관에서 일단 검체 채취를 하고 환자한테는 집에서 이제 뭐 능동감시 형태로 이제 머물면서 격리된 상태를 유지하게 하면서 검사 결과까지 나오는 거를 기다리게 하는 방법을 좀 빨리 열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감염내과 선생님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벌써 몇 케이스가 외국 다녀왔는데 발진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근데 의심 환자라고 신고를 해버리면 그냥 거기서 검체 채취하기도 전에 지금 이제 뭐 국립의료원이나 인천의료원 이런 데 그냥 다 이송해서 이제 좀 보고하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빨리 이제 수정을 해야 이런 검사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초기부터 성소수자 중심으로 발병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원인이야 성소수자들 사이에 유입 환자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안에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뭐 이런 그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하는 그룹들이 과도하게 이제 인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환자 정보 공개와 관련돼 있어서는 많은 이제 토의도 있었고 또 질병관리청에서도 환자 정보 공개 안 하기로 한 부분들은 매우 잘한 부분이기는 하는데 어떻든 이런 잘못된 초기 정보들이 빨리 좀 해소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특히 언론, 그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쪽에 대응해서 좀 명확한 그런 사실들을 전파를 해주셔야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이런 성소수자들 분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감들을 잠재울 수 있고 이런 불안감이 잠재워져야 의심 증상을 가진 분들이 빠른 진단 체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열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인권적인 부분을 고려한 언론 소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김영철 씨가 잘 해주셨지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최보일 교수님도 얘기했고 앞에 교수님도 얘기를 했지만 외국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본인의 증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애매하게 생각이 되고 또한 의료진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제 이 병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진단이 늦어져서 이미 그 국내 전파 사례가 발견된 이후에 그런 그 클러스터가 확인되는 경우들이 뭐 여러 번 보고가 됐고 미국도 초기에는 환자가 증상 보이고 나서 진단되기까지 거의 11일 이상 걸렸다라는 데이터들도 나오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환자에서의 어웨어니스, 그러니까 증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파,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 대한 교육 부분과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의료진에서도 초반에 있는 발진을 보고 의심을 못해서 놓친 사례가 외국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료진 대상의 교육하고 또한 의료진 대상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환자를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가 매우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시기는 했지만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야 조기에 환자가 진단돼서 국내에서 여러 명이 클러스터 안에서 확산되는 일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강조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의료인에 대한 교육과 국민에 대한 홍보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는 진료보는 현장에서는 이미 시작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단 체계에 대한 내용들을 아까 우리 정통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단 체계도 신속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격리 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히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소통과 관련돼서 김태열 부장님께서 언론인으로서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김태열 전임 기자입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코로나 근 3년간 지금 코로나로 지금 우리 의료진들 너무 고생하고 계신데 또 원숭이 두창까지 또 새로운 신종 전염병 위험이 좀 온 것 같아서 저 의료인분들 굉장히 존경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또 요 며칠 새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엊그저께 6,000명대로 갔다가 지금 오늘 18,000명대를 또 찍고 뭐 재확산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 원숭이 두창 또 그 못지않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원숭이 두창이라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한 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외적으로 이렇게 수포 같은 그런 굉장히 좀 징그러운 이미지가 많이 보이면서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공포스러운 오히려 코로나보다도 더 공포스러운 전염병으로 인식이 좀 외적으로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속 보도를 보니까 환자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전용 치료제 쓰지 않는 상태에서 많이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여서 국민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안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와는 다르게 또 지금 엊그저께 일부 보도를 보면은 또 돌연변이가 또 한 50개 발견되고 누적 확진자가 유럽에서도 3배로 급증하고 있다고 하고 WHO에서도 공중비가 보건 비상사태 이거를 처음에 보류했다가 또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보니까 주로 이제 확진자사의 90% 이상이 유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유럽 31개국에서 지금 약 4,500건 확진자가 5,000건 가까이 발생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풍토병인 아프리카 중부와 서부 국가들보다 더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오늘 앞서 기조 발표해 주신 대한감염학회 김낙중 사장님이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일고 있는 대유행 확산 우려에 대해서 일단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이제 선을 그어주셔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안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망률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 지금 처음에 3%에서 8%라고 보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보면은 현재 사망자가 지금 없는 상태고 해서 이런 언론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사망률을 갖다가 뭐 한 3에서 8%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보도는 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유포시킬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앞서 교수님들이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언론인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뭐 김남중 교수님 기재발제나 최보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제 프레리 독인가요? 첫 발생했던 사례가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애완동물 수입이 엄청 급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사람 간 확산이 아니라 이런 약간 애완동물 수입과 이런 검역 과정에서도 앞으로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도 항상 감염과 재확산의 위험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정부 당국에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금지됐던 뭐 거리두기가 풀리고 외국 여행이 다소 좀 제한이 좀 느슨해진 상황에서 해외 다녀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위에도 보니까.
뭐 해외 여행객들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잠깐 한국을 방문하신 뭐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감염 확산이 되지 않도록 뭐 출입국 방역 대책 같은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 이 원숭이 두창을 처음 보도하면서 처음에 이제 사진이 주로 이제 이게 뭐 아프리카 풍토병이다 보니까 이제 흑인들 사진이 많이 나갔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보도가 계속 이제 같은 사진을 계속 쓰다 보니까 마치 이게 뭐 흑인들만 잘 걸리는 흑인들만 걸리는 질병이다라는 것처럼 오해를 좀 불러일으켜서 여러 이제 학회 전문가분들이 우리 의학 쪽 담당하는 기자들한테 요청을 해서 현재 비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이 아프리카 대륙과는 관련성이 떨어지고 흑인 외에 다수 다른 피부색 환자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권 측면에서 아프리카 국가의 흑인 환자 그림이 사용되는 불필요한 편견도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협조를 바란다 해서 아마 그 이후부터는 다양한 흑인 까만색 피부만 그 사진을 쓰는 그런 일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갑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 있죠. 남성 간에 주로 언론 보도는 많이 나왔죠. 원숭이 두창이 남성 간 어떤 동성애로 좀 많이 발병을 한다.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보도들이 좀 나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인권 문제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손과 발에 피부 병변이 나타난 기존에 알려진 증상과는 달리 생식기나 항문 부위에 수포성 발진이 많았고 발열 등이 나타나서 그다음에 연구진들이 자칫하면 이제 원숭이 두창 확진자를 헤르페스나 메독 같은 성감염병으로 오진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의 6분의 1이 보니까 임상적으로 원숭이 두창 진단을 내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또 발표도 했고 원숭이 두창을 정의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렇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피부 병변이나 동성애 남성이 병을 키운다는 그런 편견 때문에 낙인이 찍히는 이것이 두려운 확진자들이 검사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좀 방역 당국하고 언론이 좀 각별히 유의해서 보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백신 치료제 같은 것도 제가 좀 질문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사전 질문이 4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전 질문에 대해서 각각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일단은 할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기매개 전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이 있는데 김남중 선생님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좋은 질문이긴 하지만은 저는 의사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의학이 과학 측면이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 것은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100% 없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0명까지 관찰할 때 한 명도 없으면은 없다고 할 수 있냐면 그렇지 않지요. 10,000명 관찰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0만 명 관찰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공기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은 전혀 없다. 우리나라 용어에서 전혀 없다는 것은 100%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언어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100% 없다 이런 것은 과학인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격리 치료를 해야 하나요인데 정통령 과장님께서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그 검역에 관한 부분들도 답변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물 검역이요. 네. 일단 이제 감염이 된 경우, 그러니까 확진이 된 경우는 이제 당연히 격리 치료가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뭐
음압 병상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고 이제 격리가 되는 병상이면 이제 격리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일단 대부분은 이제 경증 환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자택 격리도 이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초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 질병의 어떤 경과, 임상적 특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또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입원 치료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밀접 접촉자의 경우는 아까 이제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격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해외의 어떤 가이드라인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이렇게 나눠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이제 21일간의 자가격리를 이제 요청을 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중위험과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이제 격리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지역 사회에서의 접촉은 이제 저희가 다 저위험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전파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위험과 이제 중위험 밀접 접촉자들이 활동을 아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면역 저하자를 접촉을 한다든지 어떤 고위험군을 접촉하는 이런 활동들을 좀 이제 삼간다든지 이제 뭐 성관계를 삼간다든지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물 검역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저희 부처뿐만 아니라 이제 농축산부하고 같이 이제 논의를 해서 검역과 관련된 논의들을 이제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 이제 해외에서 이제 설치류를 통한 이제 이런 감염들이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국내에 이렇게 이제 수입되어 있는 뭐 이런 설치류 등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감염이 확인된 이런 설치류가 수입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의 다른 이제 여러 이제 같이 이제 집에서 생활하는 어떤 애완동물 또는 이제 반려동물 뭐에 있어서 전파가 일어난 사례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확인을 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제 해외에서도 조금 이제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기존에 알려진 이제 설치류와 같은 이런 이제 그 이제 동물들 외에 사람의 감염이 다시 이제 다른 동물류로 재감염이 돼서 이것이 또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그 이제 계속 전파의 경로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우려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면밀히 이제 그 위험도 평가들을 하면서 이제 관련 대책을 좀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케이스 패탈리티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 저기 뭐야? 예, 그거는 이미 말씀하셨고 또 토론에서 강조도 된 것 같은데요. 예, 그 아프리카 지역 이외에서는 예. 케이스 패탈리티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남중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신과 치료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가 돼 있습니다. 2세대 두창 백신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살아있고 증식이 되기 때문에 접종 부위에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관리에 불편함, 그리고 그런 부위를 만져서 눈에 가져가면은 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불편함, 이런 점이 있어서 3세대 백신이 조금 더 안전하다, 그리고 면역 자원제에서 쓸 수 있다. 우리나라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2세대 두창 백신이고 3세대 두창 백신도 곧 수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코비리맛이란 약도 지금 사용 가능할 시기가 거의 임박했습니다. 그 질문의 치료 기간에 대해서 물어보셨던데, 테코비리맛은 그 동물 실험이었었죠. 동물 실험에서 5일 이상 투여한 군은 성적이 같았지만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4일을 투여한다, 이렇게 추천을 해 놔서 14일 투여를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완치는 가능하냐? 완치는 가능한 걸로. 네, 그렇습니다. 완치는 물론 가능합니다. 예, 예, 이제 종합 토론까지 마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원숭이 두창 또 다른 신종 감염병 위기인가에 대해서 제34차 한국과천과 의학한림원 과학기술한림원 온라인 공동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